자, 그러면 수빈이는 이제 수업 거의 처음 듣지? 특강은 그 앞에 영상 좀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81페이지 힘 있죠? 여기를 조금 개념을 다시 잡아 드릴게요.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라고 했을 때 이 힘은 나중에 뒤쪽에 운동 방정식을 배우는 부분 있죠. 그 부분하고 같이 또 연계가 돼야지만 진짜 힘이라는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힘 종류를 좀 배울 텐데 그걸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써먹는다? 그 뒤쪽 운동 법칙 쪽 있죠. 그죠?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요것들하고 다 짬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힘만 배운다고 해서 힘을 제대로 다 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알겠죠? 힘이 뭘 일으키기 때문에?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81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힘은 뭘 해주는 겁니까? 자, 힘의 뜻이 있어요. 자, 힘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 81페이지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모양을 바꾸는, 그 다음 운동 상태를 바꾸는, 이런 걸 시키는 원인이 되는 뭔가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운동 상태 있지요. 이 운동 상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빠르기와 방향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양만 바꿀 수도 있고, 그죠? 빠르기만 바꿀 수도 있고, 방향만 바꿀 수도 있고, 모양 바꾸면서 빠르기도 바꾸고, 방향도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위주로 다루느냐 하면 이 힘이 빠르기를 바꾸는 정도. 알겠어요? 요걸 주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만 바꾸는 것도 있어요. 방향만. 자, 방향만 바꾸는 것의 운동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방향만 바꾼다. 그렇죠. 원 운동이 되겠죠. 그것도 등속 원 운동, 뭐 이런 게 되겠고. 둘 다 바뀌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둘 다 바뀌는 운동. 둘 다 바뀌면 이제 둘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포물선 운동이죠. 포물선 운동. 그게 대표적으로 둘 다 바뀌는 운동이에요.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면 이 빠르기나 방향 등을 바꿀까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힘이라는 것은 일단 벡터량이죠. 그죠? 벡터량이라는 것은 1차원에서는 숫자 몇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1차원에서 직선 운동에서는 벡터량은 조문 시간이 다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리량, 선생님이 물리량 얘기해 줬잖아. 그지? 물리량이 뭐 측정과 안놈하고 수치로 나타내는 거다. 뭐 끝.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리량과 물리량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거든. 근데 물리량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면
알겠어요? 계산 방법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요 뺄까?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이라는 겁니다. 1. 요건 뭐야? 요건 뭘까? 힘. 자, 요거는 이동거리인데 힘의 그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일종의 경로에 관계없이 그 방향성이 나타나는 거죠. 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이동거리 이렇게 해갖고 배우거든. 어쨌든 이게 거리인데 그 방향으로 생긴 거리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야. 그죠? 자, 선생님이 벡터와 벡터를 곱할 때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했어요. 3가지. 그죠? 3가지가 나오지만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는 안 배우니까 그거는 뭐 볼 일 없을 것 같고 물리학과 가지 않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고 2가지가 나오는데 자, 얘는 그러면 벡터량일까요? 스칼라량일까요? 1이라는 것은. 왜 스칼라죠? 왜 스칼라죠, 이게? 왜 크게만 있죠? 벡터와 벡터를 이렇게 곱했으니까. 만약에 벡터와 벡터를 이렇게 곱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벡터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계산이다 그러면 수학에서 배웠던 계산만 생각을 하거든. 그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것, 물론 수학에서 벡터를 배우지만 그거 빼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혀온 건 전부 다 스칼라 계산이에요. 알겠어요? 스칼라 계산이기 때문에 벡터 계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있죠. F는 MA. 요거는 여기가 무슨 계산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스칼라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얘가 벡터예요, 스칼라야? 이 F는 힘이죠? 얘가 뭘 의미하죠? 가속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조금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벡터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질량이니까 질량은 뭐예요? 스칼라. 그러면 여기 우리가 요 사이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생략할까? 뭘로 해야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쓰니까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3개 다 됩니다. 왜? 스칼라를 벡터에 곱하는 것은 그냥 스칼라의 길이만 n배 더 시키는 겁니다. 알겠어요? 거기에다 마이너스 스칼라량을 곱해주면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것과 요렇게 계산하는 건 다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벡터량은 이것들은 1차원에서 몇 개의 숫자로 대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스칼라는 한 개죠. 그죠? 얘는 몇 개로? 이거 한 개예요, 한 개. 2차원에서는 이거 몇 개? 한 개. 이거는
두 개. 알겠어요?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몇 차원까지 다루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여기 2차원까지는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물리 원 과정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원 과정에서는 요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물리 2 과정은 주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시나 아니면 과거 준비를 한다, 특목고 준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필요한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최소 여기까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표현 방식이 좀 여기까지 배운다고 하더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이 표현 방식은 단위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낯설고 복잡해요. 알겠어요? 복잡한 얘기가 많이 수식이 막 눈알 돌아갈 정도로 많고 전부 다 미적분으로 합니다. 왜 미적분으로 할까? 왜 미적분을 할까? 대학교는 멋있어 보려고? 아니에요. 이 역학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역학 누가 만들었어요? 뉴턴이. 근데 뉴턴이 그걸 뭘로 만들어 놨느냐? 미적분으로. 미분으로 해놨어요. 미분으로. 얘들아, 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분이라는 그 스킬 있죠? 그걸 누가 만든지 압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뉴턴이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물론 한 명 더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미분은 뉴턴이 만들었다 아니면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 되게 경쟁이 심해요. 싸움. 거의 동시에 이렇게 각자 독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뉴턴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뉴턴 역학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전부 다 미분, 적분이 돼야 되는 거고 대학 과정에서는 제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하는 거고 우리 중고등학교 심화 과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일부 미적분을 살짝 개념을 도입할 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뭐 잔뜩 써야 되고 뭐 증명하는데 잔뜩 시간 걸리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빠르게 방향 이렇게 바뀌었을 때 방향까지 바뀌면 두 개의 숫자로 어떻게든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 두 개의 숫자는 크기와 방향인데 크기 계산 우리 할 줄 알아야 되죠. 크기 계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거랑 이제 방향은 세타 값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탄젠트 세타 값으로 보통 많이 물어본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힘을 갖다가 표현할 때는 화살표로 하잖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화살표로 하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화살표의 이 크기가 힘의 크기다. 자, 그리고 이 시작 지점을 보통 작용점이라고 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지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연장하면 이 연장선을 뭐라고 하죠? 이게 뭐죠? 작용선입니다. 작용선은 나중에 뭐하고 관계 있다라고 했어요? 작용선은 작용, 반작용하고도 관계 있고 힘의 평형하고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물체의 회전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작용선이 다르게 되면
회전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우린 토크라고 해가지고 돌림힘 개념으로 배워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회전체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쪽으로 갈 때 이 작용성 개념이 있으니까 작용성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힘의 3요소는 뭡니까? 방향, 크기, 작용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한 장 넘어가 볼까요? 자, 8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힘의 단위가 나오죠. 힘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한다? 뉴턴을 사용하죠. 힘의 단위. 뉴턴. 뉴턴은 기본 단위일까요? 아닐까요? 기본 단위라는 게 뭡니까? 기본 단위. SI 단위계. SI 단위계 들어봤죠? 그죠? 국제 단위계입니다. 여기에서 기본 물리량을 몇 개 잡아놨어요? 기본 물리량 몇 가지입니까? 혹시 아는 사람? 기본 물리량 몇 가지? 7가지. 길이, 시간, 질량, 그 다음 전류, 그죠?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이제 켈빈 단위로,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광도,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물질의 양, 물질의 양이 뭐죠? 몰. 이렇게 해서 7가지인데, 자, 기본 양은 기본 단위가 정해져 있죠. 그 기본 단위는 다른 걸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기본 물리량 말고 우리가 나머지는 유도량이라고 해요. 유도량. 유도량은 다른 단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뉴턴은 이거는 뭔가요? 뉴턴은? 다른 걸로 표현됩니까? 다른 걸 표현돼요? 안 돼요? 원래 뉴턴 단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거죠. 킬로그램에 가속도를 곱한 거죠. 미터 퍼 세컨의 제곱. 이 단위거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걸 줄여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걸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뉴턴 하나로 이렇게 딱 잡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뉴턴이 뭐 업적이 뭐 이쪽은 뭐 압도적이니까 너 해.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킬로그램 중, 킬로그램 F,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킬로그램 F. 이 단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중력 가속도 상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상수가 아직 숫자에는 포함 안 된 거죠. 그래서 요걸 뉴턴 단위로 바꾸면 중력 가속도를 9.8이라고 하면 9.8 뉴턴이 되는 거죠. 알겠죠? 요 단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힘의 합성과 분해 있습니다. 이거 많이 했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힘의 합성. 이건 어떻게 해라? 벡터 합성을 해라. 이 말과 같은 거죠. 그죠? 자, 벡터는 같은 방향이면 2, 3 이렇게 되면 요거는 하나짜리 요것과 같죠? 5짜리와 같은 겁니다. 그죠?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반대가 되면 자, 반대 방향 2, 3 이렇게 되면 요건 1짜리와 같다. 뭐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스듬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비스듬하면
비스듬하면, 자, 요게 A고, 요게 B다. 그러면 평행사변형 그려주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A 플러스 B 벡터다. 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크기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했죠? 자, 요게 세타각이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만들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찾아내서 요것과 요걸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서 피타고라스로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 같다. 그죠? 요 두 개 제곱한 거 더한 게 요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세타 각이기 때문에 세타 각이고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가 크기가 A인 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A 사인 세타. 그죠? 자, 여기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 녀석 요걸 C라고 잡으면 C 벡터의 절대값 크기는 루트의 B 플러스 A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 이쪽 거, 그죠? A 사인 세타의 제곱 한 것과 같다. 이거 풀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풀면 자, 결과만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거 앞에서 많이 한 겁니다.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타각을 0도라고 하면 어떤 결과라고 했어요? 이게 0도면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1이니까 그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전체 제곱과 같고, 그죠?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그냥 A 플러스 B가 돼서 뭡니까? 같은 방향이면 그냥 더해라. 이거하고 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세타가 90도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세타가 90도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항이 다 0이 되는 거니까 남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벡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 여기도 3 이렇게 했을 때 90도를 이루면 요거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거죠.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반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 준 게 좋겠죠. 일일이 이거 해가지고 계산해갖고 하는 것보다. 이건 외워두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힘의 분해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 분해. 이게 벡터 분해죠. 벡터 분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벡터를 분해할 때는 자, 이 벡터가 하나 있다. 뭐 C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분해할 때 여러 방향으로 분해를 할 수 있지만 제일 편리한 방향은 즉 마음대로 분해해라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는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 편한 형태로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전에 뭐 위치 에너지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그죠? 위치 에너지의 그런 기준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장 편한 지점을 잡아서 뭔가를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편한 것은
90도를 이루게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쪽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분해를 시켜주면 자, 요 크기와 요 크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갖다가 이제 보통 C의 X 성분 벡터다. 요건 요 C의 Y 성분 벡터다. 이게 C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 각도만 알면 우리가 이걸 그냥 분해를 쉽게 할 수 있겠죠. 이 각도를 알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C 코사인 세타.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C 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0도로 잡고 요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알면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이제 이걸 F로 잡았으니까 여기 F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성은 탄젠트 세타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크기가 만약에 이게 F라고 책과 같이 해드릴게요. F 벡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90도로 딱 쪼개가지고 여기에 셋하면 여기가 이제 FY 성분이 되고 요거 FX 성분이 됐을 때 결국 크기 있죠. 요 크기 90도니까 이게 되는 거죠. FX 성분의 제곱 FY 성분의 제곱 요게 크기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요게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fx분의 fy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놓은 거죠. 평면이기 때문에 얘가 평면이기 때문에 아까 벡터량은 숫자 2개로 나타내야 된다고 했죠. 이 숫자 2개로 나타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거기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여러분들 그 예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죠. 자,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배울 텐데, 운동 방정식에서는 물체 하나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운동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R자 힘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R자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힘을 합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힘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면상, 이 직선상에서는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기가 쉬운데, 평면상에서는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평면상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상에서 벡터를 합성해서 그 크기나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거에서 이 예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합성한 벡터는 이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요 시작점에서 쭉 나와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어떤 벡터가 있겠죠. 그죠? 자, 그거의 X 성분과 Y 성분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즉 이거를 이렇게 물어본 거죠. fx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fx 성분들이 1번, 2번, 3번 두 개가 있으니까 1번, 2번이 있겠죠. 그죠? f1의 x 성분, 그 다음 f2의 x 성분, 요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 F의 X 성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F1의 Y 성분끼리만 한번 더 해봐라. 그 다음에 F2의 Y 성분, 요거끼리만 더하면 그 합 벡터 있죠? 합 벡터의 FY 성분이 나올 거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걸 안다라는 것은 뭘 안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까? 이게 합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그죠? 그럼 이 벡터의 X 성분과 Y 성분을 아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뭘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의 길이, 크기죠. 그죠? 그걸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을
전부 다 합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쪽 방향에 벡터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단지 부호만 이쪽을 플러스 잡고 이쪽을 플러스 잡으면 이쪽 내려가는 쪽은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면이지만 우리는 뭘로 만든 거예요? 평면이지만 계산할 때 직선을 만든 거예요. 1차원을 만들어서 계산한 거야. 결과값만 두 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2차원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편한 거죠? 그죠? 항상 이제 운동법칙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 방향과 Y축 방향,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해서 합치거나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복잡한 것도 쉽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F1이 이거죠? 얘의 X성분은 뭘까요? X성분은 요렇게 해서 코사인. 맞나요? 요 코사인.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40N짜리 길이가 이쪽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40 코사인 30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F2의 X성분 이쪽이니까 플러스 방향입니다.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수직으로 딱 내렸을 때 여기까지. 그러면 X성분은 20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20 코사인 45도 됐나요? 요걸 합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얘는 F1의 Y축 성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F1 사인 30도가 되겠죠. F1 사인 30도. 근데 F1의 크기가 40이니까 40 사인 30도인데 이게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F2의 Y 성분을 보면 요거는 이제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45도만큼이 되겠죠? 근데 위쪽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20 사인 45도. 요 계산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값이 나오고, 만약 여기서 이제 더 물어본다라고 하면 뭐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F 벡터의 크기. F 벡터의 크기는 하면 이거 해주면 되겠죠. 요 값들.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 그죠? 그 다음 방향은 그때는 요 탄젠트 세타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요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여기까지가 요 지점까지가 이 fx예요. 그죠? 그래서 fx분의 요 내려간 여기까지가 fy니까 fy.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값까지 다 가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힘의 평형을 또 한번 보죠. 힘의 평형. 그 아래쪽에. 힘의 평형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힘의 평형과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힘의 평형과 구분해야 되는 개념이 작용, 반작용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건 뒤에서 운동 법칙 쪽에서 설명을 다시 하긴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하나의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돼야 돼? 합력이 즉 알자 힘이 0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알자 힘이 0인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 두 가지니까 뭐가 있죠? 정지 아니면 등속, 직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등속, 직선.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지하고 있던 거는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움직이던 것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힘의 평형은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움직이던 거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가면은 걔도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뭐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는 자동차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정지 마찰력인데 이 마찰력 할 때 좀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쪽 마찰력하고 이쪽 가속하는 힘하고 어떻게? 같으면 얘는 어떻게 달립니까? 일정 속력으로 달리죠. 그러면 이 물체의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 다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얘는 물론 이거 이제 두 개만 있는 거 말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막 있어도 힘의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는 이거죠. 일단 힘이라는 것은 하나에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하나짜리는 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힘은 항상 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짝에 대한 것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게 A고 요게 B인데 A가 B를 잡아당겨. 그럼 B도 A를 크기는 똑같고 방향 반대로 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하나를 뭐 작용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는 반작용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반드시 힘은 작용과 반작용을 찾을 수 있어야 힘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힘은 뭔가요? 이 힘의 반작용은 어디 있나요? 이 힘의 반작용은 어딘가 이쪽이나 이쪽에 물체가 있다는 얘기야. 그건 따로 안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내력과 외력으로 해서 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이거는 어딘가에서 작용한 녀석이 있고 얘도 어딘가에서 다른 애가 작용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물체에 두 개 이상의 힘이 걸렸을 때 알자 힘이 0이 되는 경우면 힘의 평형이라고 하고, 자, 작용과 반작용, 이게 진짜 그 힘이라서 우리가 힘은 다른 이름으로 상호작용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상호작용. 힘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물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 둘은 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지만 서로 작용점이 어디에 걸리고 있습니까? 다른 물체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합성을 할 수가 없다. 알겠죠? 요거 같이 생각을 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새 힘이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두 개의 힘이 F1, F2가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이 둘의 합력은 이게 되겠죠? 그죠? 이게 F1 플러스 F2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 자, 이것과 이것의 합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즉 마이너스 F1, F2 이런 힘이 걸리면 여기 이 물체는 어떻다? 멈춰 있거나 아니면 운동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요거를 이제 따질 때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것만 딱 지우면 요렇게 지우면 한 물체에 세 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 이걸로 돌아가. 그래서 전부 다 얘네들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잡고 이쪽을 플러스 X 방향, 여기 예를 들어 플러스 Y 방향 이렇게 잡으면 얘네들의 각각의 이건 넘버링입니다. 1, 2, 3 이런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축 성분이라고 하고 요거 어떻게 읽습니까? 시그마 기호는 뭘 의미하죠? 수학에서? 다 합친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1X 더하기 F2X 더하기 F3X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 성분 방향을 다 합쳤을 때 얼마가 돼야지 이 축 방향으로 변화가 없겠습니까? 0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지만 X축 성분의 R자임이 0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Y축 성분 봅시다. FI의 Y 이렇게 잡으면 이것들도 전부 다 0이 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힘의 평형 조건이 되는 거야. 힘의 평형. 이렇게 돼. 알겠죠? 나중에 이제 회전에 대한 거 아까 회전이 일어나면 토크가 발생하고 막 그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작용 선이 다르게 되면 돌림힘의 평형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전체까지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역학적 평형이라는 걸 배워요. 역학적 평형. 역학적 평형은 이 힘의 평형도 만족해야 되고 회전도 일어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돌림힘의 평형 조건까지 만족한 상태가 역학적 평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평형 중에 지금 한 가지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이거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요 값이 0이고 요 값이 0이면 저 물체는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84페이지 가시면 라미의 정리 이거 있는데 요거는 식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수학에서 사인 법칙 하면서 이제 아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것만 알아둡시다. 사용하는 형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F1, 여기 F2, 여기 F3 이렇게 있을 때 자, 얘의 이쪽 반대평각 있죠. 요걸 세타 1 이렇게 잡고 얘의 반대평각 여기 세타 2 얘를 세타 3라고 잡으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사인 값에 대한 겁니다. 요거는 그냥 외워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사인 세타 2분의 F2 사인 세타 3분의 F3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크기를 하나 알고 요거 방향을 알면 나머지 각 하나를 알면 이쪽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줄에 매여 가지고 되어 있는 물체들 있죠. 그런 거 계산할 때 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여러 힘의 평형 있죠? 그 여러 힘의 평형 조건 뭐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 알겠죠? 3개가 아니고 10개, 100개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항상 X축과 Y축의 힘의 합력이 전부 다 0이 되면 평형 조건을 따르게 된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그 85페이지 있죠? 85페이지도 한번 그 예제 문제 있죠? 예제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풀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자, 잘 풀립니까? 자, 이 책에서 주로 이제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화된 걸 자꾸 보여주고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자에 좀 강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좀 생각해 봤나요?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뒤쪽에서 얘기해 줄 거를 미리 조금 당겨서 합시다. 뭐냐면 마찰력에 대한 건데, 마찰력. 자, 마찰력 정규 수업 시간에 너무 대충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갑니다. 달리고 있어요. 쫙 달리다가 여기쯤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딱 잡습니다. 브레이크. 그래서 끽 해서 여기 이제 멈춥니다. 같은 차야. 작아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A에서 B, B에서 C 지점까지 쭉 가는데, 자, 여러분들 마찰력은 뭐뭐 있죠? 마찰력은 뭐뭐 있다고 배웠나요? 혹시 아나요? 마찰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지 마찰력이라는 게 있고 운동 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 마찰력. 자, A에서 B까지 이 둘 중에 어떤 마찰력이 작용할 것 같아요? 마찰력을 좀 아는 사람들은 뭘까요? 뭐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를 거고 당연히. A에서 B까지 어떤 마찰력이 작용하지? 동아야? 운동 마찰력. 준혁이는? 운동. 연서는? 연서 맞지? 이런? 연서는? 운동. 여기 B에서 C는 무슨 마찰력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되죠? 아무로 얘기 못 하겠죠? 여기는? 자, 우리가 정지 마찰력은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그죠?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을 크기 똑같고 방향 반대로 해서 얘를 딱 멈추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지? 운동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면 그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정지 마찰력은 외력이 커지면 같이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이걸 운동 마찰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것도 운동 마찰력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원적인 거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근원적인 거. 이걸 알아야 이제부터 복잡한 경우에도 마찰력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정지 마찰력은 마찰력 자체는 접촉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접촉면이 몇 개란 얘기예요? 접촉면이 몇 개입니까? 이게 두 개가 나와야지. 얘랑 얘 접촉. 그지? 맞죠? 그러면 정지 마찰력은 면과 면. 이게 이제 하나의 접촉면, 또 하나의 접촉면입니다. 면과 면의 상대적 운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면과 면 상대적 운동이 있는 경우예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면과 면의 상대적 운동이 없다. 요 바퀴 보세요. 바퀴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는 지면이고 바퀴죠. 이렇게 가죠. 그죠? 이 면과 이 면이 상대적 운동이 생기나요? 상대적 운동이 생기려면 미끄러져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면 알겠어요? 이 면과 이 면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접촉면은 하나지만 이렇게 굴러가면서. 근데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퀴가 도나요? 안 돌죠? 한쪽 면의 바퀴가 여기가 쫙 미끌리겠지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상대적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면 도르래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도르래는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도르래의 실과 도르래의 마찰이 없다. 그럼 도르래가 돌까요? 안 돌까요? 돈다고 생각하죠? 돌면 안 됩니다. 돌면 완전 딴 얘기가 돼버려요. 자, 도르래와 실의 마찰이 없으면 도르래는 회전을 하지 않고요. 줄만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미끄러지는데, 그럼 이거 운동 마찰력입니까? 아니야, 마찰이 없으니까 마찰력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얘는 안 도는 거야. 알겠니? 즉, 우리가 주로 다룰 도르래는 전부 다 마찰이 없는 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책에 보니까 회전한 도르래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 알겠어? 자, 여기 보면은 회전을 하지 않는 걸 다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힘의 방향만. 알겠어? 근데 회전이 일어나면 딴 얘기가 돼요. 장력이 좀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전체 운동, 그거를 배워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보니까, 선생님 여기 문제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 있었더라? 여기 111페이지 한번 잠시 가보세요. 111페이지 보면 단서 조항 한번 보세요. 예제에. 단, 도르래와 실의 질량은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지이다. 자, 질량만 무시했죠. 마찰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회전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 질량 달려있는 거 보세요. A는 질량이 M, B는 2M, 그거의 반대편에 C는 3M이죠. 그러면 얘네들 정지 상태에서 손을 딱 놓으면 원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정상 아니야. 실하고 도르래 무게 생각 안 하니까. 근데 마찰이 있어서 이거 회전하면은 이거 어디가 회전하겠어요? P 도르래가 회전을 할 거야. 왜? A하고 B의 무게가 다를 테니까. 거기가 회전하면 Q 양쪽에 걸리는 장력이 달라져. 그래서 C 쪽이 쭈르륵 내려갑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회전체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풀 그건 아니야. 알겠어? 제안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내용에서 도르래가 전부 다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회전 안 하고 방향만 틀어주는 거야.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저쪽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자,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죠, 힘이? M1G. 그죠? 이쪽으로 M2G. 이렇게 작용하고, 이쪽으로는 MG.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장력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장력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 힘이, 요 줄에 걸리는 힘이 있겠죠? 그죠? 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M1G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요 힘이 이 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힘의 방향을 바꿔주니까, 이쪽으로 M2G가 되겠고, 이것의 합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의 반대쪽이 이쪽으로 작용되면 물체가 평형을 이루겠죠. 그죠? 움직이지 않을 거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mg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여기에다가 그렸던 두 개의 힘의 그 평형 조건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X축의 성분들 다 더하고 Y축 성분 다 더해서 무슨 조건?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문장 끝에 평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평형 조건 써라는 얘기야. 평형 조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 X축 성분 한번 해볼까요? X축 성분. 자, 이거는 뭡니까? 이쪽을 마이너스 방향, 이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치면, 그죠? 자, 요것만 한번 해보죠. 자, M1G, 요만큼이, 이쪽 방향이 요만큼이죠. 그죠? 요게 코사인 세타1이죠. 코사인 세타1. 이렇게 될 거. 근데, 방향이, 어느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럼 얘는 이쪽 방향이 될 테니까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M2G 코사인 세타2 맞나요?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라는 그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Y축 방향은 뭡니까?
얘의 사인 성분, 얘의 사인 성분 둘 다 플러스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성분이죠. 그죠? 그거 합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풀 수 있겠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계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풀어주거나, 요거는 꼭 해보세요 하는 것들은 연습이 돼가지고, 요런 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하거나 이게 부분적으로 적용된 문제들 있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처음 푸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 하기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있는 예제 있죠?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요것도. 요건 이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요 풀고 선생님 장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힘의 평형이 되면 뭐 세 힘 아니고 네 힘, 다섯 힘 상관없죠. 만약에 A 벡터다. 그죠? B 벡터다. 그러면 만약에 평형이 아니면 합력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벡터가,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평행이 된다는 얘기는 합력이 전체 합력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돌게 돼 있다는 얘기야. 4개든 5개든 상관없습니다. 가서 돌아오면 돼요. 폐도형을 만드는 거죠. 닫힌 도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결국 이쪽으로 T, 이쪽으로 W, 이쪽으로 F지만 이걸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T, 요게 F, 이게 W죠. 그러면 이 각이 결국 세타랑 같은 거죠. 그죠? 요게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를 구하여라 하면 이게 MG잖아. MG.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F니까 F가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조금 쉬다가 수업 조금 할게요.